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받았다.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재보선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놓은 아주 솔직한 발언이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경제통 한 분 모셔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모셔서 부동산 문제 살펴봅니다. 김기식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치하시던 모습 아주 네. 선한데, 자 요즘 뭐 경제 공부 아주 많이 하시고 평론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통령이 투기 억제책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뭐 실수요자들에게 그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네. 이제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는 건 참 뼈아픈 대목이죠. 그런데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걸 잡을 수 있다. 또 예. 잡겠다라고 설정한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뭐 부동산도 상품이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런 어떤 주거에 있어서의 수요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산 운영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네.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중에 빚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 한 600조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엄청나죠. 지금 이 엄청나게 낮은 이 저금리 구조에서 부동산이야말로 소위 자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예. 소위 강남을 중심으로 이제 머니 게임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긴축한다든지 금리를 올려가지고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예. 지금 경제도 어렵고 더구나 코로나니까 작년에는 뭐 4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뭐 2011년 이래로 최고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예. 정부가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잡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나섰으니까 예. 정책 그럼 실패가 예고돼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정부가 모를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은 그때마다 부동산 대책 막 발표합니다. 벌써 2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던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이런 경제 여건상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겨나는 어떤 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서 그걸 서민 주거 대책 자금으로 쓰는 문제. 예. 또 하나는 이런 자산 보부를 만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예. 투기를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회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자산 보부 상태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도 확대하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집을 마련하든 아니면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형태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이 지금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네. 참 그럴 때마다 서민들 고통은 굉장히 배가 되고 미래에 대한 지금 희망이 사라지는 이건 뭐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한 세대가 약탈을 당하는 문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산 버블 뒤에는 반드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옵니다. 한때 그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참여정부 끝난 뒤에 뭐 용인이나 고양시의 아파트들이 좋은 데들 한 12억씩 갔었는데요. 네. 불과 몇 년 만에 그게 한 5억, 4억으로 폭락한 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은 일종의 머니게임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좀 다르지만 이른바 속된 말로 이제 덩달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나치게 자산 버블이 생긴 곳에는 반드시 이 거품이 꺼지는 충격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1, 2년 뒤에는 이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취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이 자산 버블이 터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그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인상하면 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긴축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라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 몰려있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증시의 이 버블도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자산 버블이 꺼지는 이제 신호가 되게 되고요.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보통 한 1년의 시차를 두고라도 어차피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소위 그 자본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산 버블이 일종의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와 있다. 아하.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한 3, 4년 상승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하고 나니까 그 원인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또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조정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규제 완화되는 거야? 그럼 지금 계속 오르겠네? 라고 하는 심리를 자극해서 오히려 최근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이제 버블이 더 커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요즘 당청을 보면은 전부 부동산 특위의 장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부동산 회의예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고요. 또 종부세 완화는 또 신중해야 된다. 당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자기 돈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른바 LTV, DTI라 그래서 LTV라는 거는 이제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고 DTI라고 하는 건 소득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인데 이게 너무 40%로 묶여 있으니까 그걸 좀 올려서 빚을 내서라도 지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 좀 여유를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DTI, LTV 규제를 풀어도 무주택 서민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다른 DSR이라 그래가지고요. 총소득 대비 그 부채 규모를 제한하는 지금 DSR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서로 모순되는 그렇죠. 그 7월 1일 있네요. 날은 아예 이제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이 DSR 규제가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DSR 규제가 있는 한 DTI, LTV 규제 아무리 풀어봐야 서민들은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 더 받아서 집을 못 삽니다. 이걸 우선 대출이 불가능하겠네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정치자들께서 아니 그럼 DSR도 풀어주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DSR을 풀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1,400조였는데요. 지금 1,7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소위 부동산과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인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DSR 규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루시는 분들 또 당에서 다른 분들도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 DSR이든 DTI든 할 때는 이제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대비해서 자기 소득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40년 장기 모기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갚아야 될 돈 따지면 많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5억에 빌리는데 40년이다. 그럼 10년으로 따져도 한 1억 얼마씩만 갚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년이면 1,몇백만 원씩만 갚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그 한도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에 5억을 빌려주거나 뭐 4억을 빌려주는 이런 이제 거액 대출을 하는 형태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DSR 규제가 어렵지만 아하.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하. 그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대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DTI, LTV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하는 게 소위 가계부채 문제도 알겠습니다. 위험한 걸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네. 6%만 가져도 집값의 6%만 가져도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 90% 이상 대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대표가 왜 그럴까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죠.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열어주자고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에 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2008년도에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왔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네. 게 있었는데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집을 구입하는데 예. 90%를 대출해주는 소위 이 그런 생각납니다. 미국 내에서의 이 대출 제도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이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박근혜 정부 최경환 장관의 정책을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라고 많이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뭐 돈 6%만 가지고 집 사게 해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정상적이냐. 그 다음에 예.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네. 30대에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 10억은 고사하고 뭐 5억도 50대 돼도 뭐 30대는 뭡니까? 저는 그렇죠. 50대 됐는데 10억 하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소위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거나 예. 아니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처럼 안정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일부 30대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사실 영끌 하는데요. 예. 영끌에서 저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30대는요. 우리나라 최상위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예. 서민들은 그것도 못 하고요. 저도 집이 없습니다만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뭐 보면 도대체 내지도 않는 뭐 종부세니 재산세가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자 이제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러고 지금 또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림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집값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걸 좀 완화시키고 네, 뭔가 네, 좀 안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공급이야 당연히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미친 영향이 있으니까 공급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다만 지금 이제 공공택지가 수도권에 얼마 없는 조건에서 과연 이 분양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이 공공택지는 예. 오히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그것도 이제 20대는 10평대 애 출산하고 이러면 이제 20평대 그다음에 애가 좀 장성해서 각방 필요해지면 30평대 아파트를 장기로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좋은 그 임대 아파트를 소위 제공해 주는 용도로 써도 지금 이 땅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공공이 과연 분양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택지는 그 공공 장기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민간 분양 아파트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더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어떤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그 주택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되는 건 전부 세금 논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올릴 거냐, 보유세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양도세를 올릴 거냐, 아니면 완화시킬 거냐, 온통 이거거든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특히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 예. 그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75%까지 물리게 하자는 거가 소위 그것 때문에 집을 안 팔아서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의 차질을 갖고 오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를 다시 풀어주고자 유예해주거나 아니면 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건데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세법 적용을 유예해 왔거든요. 예. 지금 법 개정한 게 작년인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다주택자가 아하. 올해 이제 7월부터 이제 그 이 중과가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예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팔겠냐?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틴 이유는 뭐냐면 예. 이 양도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결국 대선 앞두고 다시 유예될 거다. 풀릴 아하. 거다. 예. 그리고 버틴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버텨온 이 다주택자들, 투기를 해왔던 다주택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면 봐라. 우리가 이겼다. 투기 세력의 승리를 그렇죠. 만들어준다 확정져주는 이거죠. 거죠. 오히려 예. 봐라. 버티면 중과세 못한다. 그러니까 아하. 앞으로도 계속 투기해서 예. 우리 뭐 중과 받을 일 없다. 더구나 벌써 이러는데 대선 때 되면 후보마다 다 부동산세 감면하겠다. 예. 세금 감세시켜 하겠다 공약 나오지 않겠냐. 그때만 노린다 이거죠. 투기 그렇죠. 세력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런 신호가 시장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시장에 주는 신호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되기 전에는 예.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말씀들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제라는 게 반이 심리라 그러는데 부동산은 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알겠습니다. 이 투기 심리,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야가 그동안 너무 좁았구나. 많이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십사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